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진짜 지난 몇 주 동안 이것만 파고들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비트코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연막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진짜 계획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암호화폐 시장 정말 정신없죠? 엄청난 혼란, 막 조여오는 규제 압박,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정말 치밀하게 짜인 퍼즐 조각들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그림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재난이나 위협으로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였다는 건 모든 게 다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불안감과 공포,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설계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거대한 그림은 총 6개의 퍼즐로 맞춰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핵심 법안, 클래리티 액트를 아주 샅샅이 해부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안 뒤에 숨어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스탠포드 넥서스의 정체를 추적하고 그들이 꿈꾸는 최종 목표,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필 파이 네트워크가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봐왔던 시장의 혼란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존의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를 세우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무대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러 혼란을 만들어서 낡은 것들을 부숴버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는 큰 그림이라는 거죠. 왜 하필 2026년이냐? 이때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무법지대 같았던 암호화폐 시장은 끝이 나고 소수의 강력한 그룹에 의해서 설계된 질서가 시작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특정 프로젝트에게는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줄 설계도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두 번째 퍼즐,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 그냥 수많은 암호화폐 규제 법안 중 하나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치 맞춤 정장처럼 제작된 법적 갑옷에 가깝거든요. 이 법안의 핵심은 뭐냐? 디지털 상품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자산을 증권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디지털 상품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아는 증권은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노드를 운영하거나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활동, 다시 말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그건 상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노동의 산물이라는 이 정의 하나가 이 판의 모든 규칙을 바꿔버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의 진짜 힘은요, 바로 이 제103조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기여하고 얻는 보상 있잖아요. 그걸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일에서 받은 대가로 딱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위 테스트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SEC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 되면서 훨씬 규제가 덜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관할로 쏙 넘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무서웠던 규제라는 족쇄가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109조 개발자 면책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오픈 메인에 만들어 놓고도 외부 세상이랑 연결하는 걸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개발팀이 져야 할 법적 책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개발팀이 네트워크 통제권을 커뮤니티에 완전히 넘긴 후에는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줍니다. 이건 뭐 코어팀한테 규제 걱정하지 말고 외부 거래소랑 연결하는 다리를 활짝 열어라 하고 길을 터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2조는요. 이건 뭐 거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리장정 같아요. 개인이
자기 키를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 지갑의 소유권을 연방법으로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이나 정부가 법원 명령 없이는 여러분의 개인 지갑을 함부로 얼리거나 자산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의미의 디지털 자산 소유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하는 P2P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짜인 것 같은 법안, 도대체 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었을까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퍼즐, 스탠퍼드 넥서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분석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스탠퍼드라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축 안에서 학계의 권위, 최첨단 기술, 어마어마한 자본, 그리고 워싱턴의 정치력이 아주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서 탄생한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연결고리에 한가운데에 스탠퍼드가 딱 자리 잡고 있죠. 파이 창립자 코칼리스, 스탠퍼드 박사 출신이고요. 파이의 핵심 기술을 만든 마지에르 교수도 스탠퍼드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가면 실리콘밸리의 전설이죠.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멤버인 피터 틸과 데이비드 섹스가 보입니다. 둘 다 스탠퍼드 졸업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데이비드 섹스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암호화폐 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암호화폐의 황제, 차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를 설계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가설이 하나 나옵니다. 미래의 규제와 정책의 방향을 만드는 사람, 즉 데이비드 섹스와 그 정책 방향에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술 인프라를 지난 몇 년간 조용히 만들어 온 사람, 바로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스탠포드라는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함께 그려온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일까요? 이 설계의 최종 목표는 그럼 뭘까요? 바로 미국의 금융 패권을 다음 세대, 즉 디지털 시대로 확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번째 퍼즐,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지금 중국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로 전 세계 금융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여기에 맞서서 미국은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CBDC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면서도 잘 규제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개인의 스마트폰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꽂아 넣는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한 전략 말입니다. 이 전략은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정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CBDC를 법으로 막아서 시장의 거부감을 없애고요. 둘째, 클래리티 액트 같은 법으로 민간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쫙 깔아줍니다. 셋째, 모든 금융 시스템의 입구에서 KYC,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서 검증된 화이트리스트 지갑만 들어오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거대 네트워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서 그곳을 통해 달러를 전 세계에 쫙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는 걸까요? 자, 이제 5번째 퍼즐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클래리티 액트는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기존 암호화폐들이 가진 구조적인 약점을 정확하게 찔러서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처음부터 이 법의 기준에 딱 맞춰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파이 네트워크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시대의 기준은 무너지고 새로운 표준이 탄생하는 순간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클래리티 액트에는 재단이나 소수의 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20% 통제권 룰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코인들, 여기에 다 걸리죠? 하지만 파이는? 백서 처음부터 코어팀 20%, 커뮤니티 80% 구조로 이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갑니다. 신원 확인 문제는 더 결정적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익명성이 기본이지만 파이는 지갑을 만드는 단계부터 KYC를 해서 모든 사용자가 화이트리스트 인프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 숫자, 이건 다른 어떤 프로젝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파이만의 압도적인 전략 자산입니다. 1750만 명 이상. 이게 그냥 유저 수가 아니에요. 미국의 금융규제가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한 검증된 화이트리스트 지갑을 가진 거대한 인적 인프라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파트너가 과연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규제, 기술, 자본, 그리고 지정학적인 필요성까지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일 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스텔라라는 프로젝트가 지난 수년간 닦아놓은 글로벌 금융고속도로 위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적 갑옷을 입은 파이라는 거대한 차량이 진입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죠. 이 예상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기술적인 준비는 이미 작년에 끝났습니다. 만약 2026년 초로 예상되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법의 빗장이 풀리는 바로 그 순간 파이와 스텔라를 잇는 다리가 열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026년은 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끝난 뒤에 뉴스로 결과를 확인하는 관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흐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무대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설계된 미래라면 여러분은 이 변화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올라타는 탑승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야 그저 영수증을 받아드는 단순한 승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